안녕하세요. 썰맘은 성우가 아니라 그냥 옆집 아줌마가 읽어주는 사연 채널입니다. 그럼 썰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남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죠. 제 며느리는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대가는 그 누구보다 처참하게 자기 자신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손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아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결혼하고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소원은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더군요. 임신은 좀처럼 되지 않았고 힘들게 찾아온 아이마저 막달을 앞두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뱃속에서 하루하루 사랑만 주던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 일을 겪고 나니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우리 둘이 그냥 살자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욕심이 생기더군요. 우리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품어보고 싶다.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임신을 시도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어요. 계속된 실패. 3번이나 아이를 잃고 나니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난 엄마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욕심 버리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 대신 작은 생명이라도 품어보자는 마음으로 강아지 2마리를 데려왔고 부부는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때 제게 다시 새 생명이 찾아온 겁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그 아이는 끝까지 제 뱃속을 굳건히 지켜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던 그 순간 작고 따뜻한 몸, 제 품을 가득 채우던 그 무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됐구나.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도 아이를 보자마자 2눈이 빨개졌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아들 좀 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전부 당신 닮았네. 당신이 이렇게 큰 선물을 나한테 안겨줬어.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기적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포기했던 둘째까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4식구가 되었죠. 아들은 듬직했고 딸은 애교가 넘쳤습니다. 2 아이 모두 속 한번 썩히지 않는 착한 아이들로 자라주었고 우리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기 전에 친구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했어요.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사춘기가 한창인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손. 밖에만 나가면은 먼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였죠. 보통 아들은 크면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걸 쑥스러워 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들, 응, 엄마? 너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안 창피해? 아들은 웃더니 되물었어요. 왜 창피해? 주변 엄마들은 아들들이 같이 다니는 것도 싫어한다더라. 멀찍이 떨어져 걷고 엄마 아는 척도 안 한대. 그래서 다들 엄마를 부러워하더라고. 아들은 제 말을 듣고는 피식 웃었죠. 엄마, 난 엄마랑 데이트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정말? 응, 동생이랑 다니는 건 좀 쑥스럽기도 한데 엄마랑은 하나도 안 그래.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도 난 평생 엄마 손잡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 나 창피해하지 마.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널 왜 창피해하니?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멋진 아들인데. 그렇게 제 품에서만 아이 같던 아들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며느리감은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인상도 밝았고 부친성도 좋았고 예의도 갖출 줄 아는 아이였죠. 참 똑부러지는 아가씨구나.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고 형편껏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죠.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들은 자주 집에 들렀고 며느리와도 특별한 갈등 없이 지냈어요.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서먹하지도 않은 딱 서로를 존중하는 평범한 고부 사이였어요. 저 역시 며느리에게 큰 기대도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감사한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평범한 행복이 오래 이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죠.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긴 했지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했기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그 말 한마디로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겨우 57이었어요. 아직 함께 가고 싶은 곳도 많았고 같이 늙어가기로 한 약속도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게 아무 인사도 없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보, 놔두고 어디 가? 한 번만 눈 떠봐. 울다 지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딸도 제 옆에서 목이 터져라 울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우리 아들만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기고 손님을 맞고 저와 딸을 돌보며 끝까지 장남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보던 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죠. 오빠, 안 슬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아들은 잠시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슬퍼. 너보다 더 슬퍼. 하지만 나까지 무너지면 엄마는 누가 지켜? 누군가는 마음껏 울어도 되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하잖아. 난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딸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힘들까. 애써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버티자. 남편은 살아생전 제 웃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웃으며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남편을 마지막 안식처로 모시는 순간까지도 저는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었어요.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내 웃는 얼굴만 기억하고 떠났으면 좋겠어. 딸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실컷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고 추억을 떠올리며 울고 그 눈물이 딸에게는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달랐습니다.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겉으로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겉으로 버티고 있을 뿐 속은 산산조각 나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우리 아들 얼마나 참고 있는 걸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이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딸과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먹을 것 좀 사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영정사진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닫고 또 닫고 계속 손으로 쓰다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들, 아빠 보고 싶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장래 내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이제 괜찮아. 아빠도 네가 이렇게 참는 모습 보면은 더 마음 아파하실 거야.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서 와. 이제 엄마한테 기대.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들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끝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 나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던 아들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좋아하시던 낚싯대도 사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드렸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 아이는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만큼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정말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실컷 울고 난 뒤 우리 아들은 다시 씩씩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 목까지 할게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약은 챙겨 먹었고?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하루에 3번은 기본이었어요.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엄마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라면서 일부러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남편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가족 모두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오랫동안 앓던 당뇨가 갑자기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합병증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했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그날 병원에는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끝까지 듣던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를 저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앞으로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고 검사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청주에 혼자 계시면 내가 너무 불안해. 아빠 보내드린 뒤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어. 이번 기회에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괜히 너희 부부 사이만 힘들어진다. 그러자 아들은 제 말을 딱 잘라 끊었습니다. 엄마, 와이프랑 다 얘기했어. 같이 모시자고 먼저 동의한 것도 와이프야.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오면 돼. 이 집도 정리하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날 이후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범이 어머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어머님 모시고 오자고 얼마나 마음먹었는지 아세요?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다고 아직도 마음 아파해요. 잠시 말을 멈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까지 혼자 계시게 두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어머니 방도 다 준비해 놨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진심이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손주들 얼굴도 더 자주 보고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에게 아침밥이라도 챙겨주자.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뒤 저는 청주집을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값이 크게 오를 집도 아니었으니까요. 집을 팔고 손에 쥔 돈은 약 5억 원. 저는 그 돈을 아들 내외에게 보태기로 했습니다.
내 방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하잖니. 이 돈 보태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 돈을 그냥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더구나 저는 예전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재산은 사랑으로 주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종이에 남겨라. 몇 년 전 제 친구가 전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넘기고 함께 살았다가 돈을 받은 지 태도가 돌변한 아들 내외에게 결국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본 뒤 친구들끼리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큰 돈 줄 땐 무조건 효도 계약서부터 써.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뿐이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 청주집 판 돈이랑 아버지 보험금까지 합치면 5억 정도 돼. 그 돈 보태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돈을 왜 저희를 주세요? 엄마가 가지고 계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효도 계약서는 쓰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헛웃음을 지었죠. 엄마,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계약서까지 써야 해? 안 써도 난 엄마한테 평생 효도할 사람이야. 그리고 그 돈도 안 받아. 엄마 필요할 때 쓰세요. 저희도 돈 벌고 있고 이사할 형편은 됩니다. 아들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안심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때 제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죠. 여보, 어머니께서 보태주신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죠. 어머님도 그냥 들어오시는 게 마음에 걸리시잖아요. 효도 계약서요?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도 생각이 깊네. 결국 저는 5억을 보태고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단순했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모시고 제가 아프면 끝까지 돌본다. 또 제 돈을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같은 곳에 쓰지 않는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중요한 5억은 다시 돌려받는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우리는 한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새 집도 마음에 들었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참 잘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부딪힌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상상 이상으로 게으르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오래 연기하지 못하더군요. 조금씩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집안일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모두 제 아들 몫이었습니다. 손주들 밥까지도 아들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뭘 하지? 궁금해서 보면 소파에 누워있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과자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흘린 자국은 그대로 둔 채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씻는 것조차 너무 대충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참자,
젊은 사람들 생활 방식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어느 날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 너 집안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구나. 너희 둘 다 맞벌이잖니. 그럼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괜히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을까봐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씻고 나와서 저녁 준비도 좀 돕고 청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30년 넘게 살았는데요?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쳐요? 살림은 저보다 아범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너 지금 며칠째 제대로 안 씻었잖니. 애들 오면 밥이라도 차려주고 설거지라도 해야지.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다 며느리는 한숨까지 쉬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애들도 다 적응했고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여기는 제가 왕이에요. 어머님이 적응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화가 목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마침 소리를 듣고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잦았고 집에 오자마자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는 일도 예사였어요. 저는 수없이 타일렀고 좋게도 말해보고 화를 내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생활 습관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 최소한의 책임은 하고 있었기에 저 역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믿기 힘든 비극이 들이닥쳤죠.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드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아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차갑게 누워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데려갔던 그 병이 이번에는 제 아들까지 데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한참 뒤 약국에 들어온 손님이 발견해 신고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안 돼. 우리 아들. 너까지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그 아이를 얼마나 어렵게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제 세상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도 정신을 잃을 만큼 울었습니다. 손주들은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었고 그 혼란 속에서 이번에는 제 딸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딸이 장례를 묵묵히 치러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옆에 아들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들, 걱정하지 마. 네 아이들은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로 제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남편도 없는데 제가 계속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라는 거니? 갈 데가 없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전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요. 그러더니 제 옷과 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릴 틈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짐을 모조리 싸더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현관 밖으로 쫓겨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다시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정말 버려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아들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봤으면 소용이 없겠다. 네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 아들아, 제발 돌아와. 왜 엄마 혼자 두고 갔니?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하나. 효도 계약서.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다. 효도 계약서. 7년 동안 꺼내볼 일이 없어서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그 계약서가 떠오른 겁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과 중요한 서류를 모아둔 파일을 뒤지는데 그 안에서 익숙한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있다, 있어. 공증까지 받아둔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어요. 그래도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이고 내용도 명확합니다.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며느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돌려다오.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죠. 어머님, 그 계약서가 몇 년 전 건데 이제 와서 꺼내세요? 그리고 손주들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돈 다 가져가시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 집에서 몇 년이나 같이 사셨잖아요. 먹고 자고 다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까지 가져가시려고요? 소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까지 가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송은 시작됐고 저는 딸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방 하나뿐인 집이었지만 갈 곳 없는 저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손주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기는 어떻게 왔니? 손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혼났니? 손주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는 밥도 안 해줘요. 맨날 저보고 청소하고 빨래하래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손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울지 마.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손주가 울면서 나한테 찾아왔어. 밥도 못 먹고 집안일만 한다고 하더라. 너 정말 애 엄마 맞아? 잠시 침묵하던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둘째도 여기로 보내. 내가 두 아이 다 데리고 키울 테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싫어요. 큰애는 아빠 닮아서 할머니만 찾는 거고 둘째는 저랑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지켜야 하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큰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한테도 같이 오자고 했니?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어요. 근데 동생은 엄마랑 살겠다고 했어요.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결국 큰 손주만 제 곁에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손주는 함께 살았고 효도 계약서 소송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며느리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저를 노려보며 비웃었어요. 재수없어. 더럽고 치사해서 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된다고. 그러더니 제 앞 바닥에 침까지 뱉고 돌아섰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큰손주에게까지 상처를 남겼습니다. 너
나 버리고 할머니 따라갔지? 앞으로 대학 등록금도 할머니한테 받아.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며느리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걸까요? 3년쯤 지나 며느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왜 그토록 모질게 저를 쫓아냈는지 진실을 알게 됐죠. 큰손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그때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 아저씨랑 같이 살려고 할머니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 아저씨 만나러 다니느라 저랑 동생한테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손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알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저도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고 다른 남자를 만나던 며느리는 2년쯤 지난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단풍 구경을 하던 중에 사진을 찍으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겁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큰 뇌수술까지 받았고 그 뒤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후유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 남자는 며느리를 그대로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겁니다. 이 사실도 저는 나중에 둘째 손주에게서 들었습니다. 손주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사고 난 뒤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맨날 화만 내고 술도 못 마시는데 술 사오라고 시켜요. 안 가져오면 소리 지르고 맨날 저한테만 짜증내요.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제 엄마랑 못 살겠어요. 나도 할머니랑 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큰손주에 이어 둘째 손주까지 저를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 야이어 있었고 눈에는 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할머니랑 가자. 며칠 뒤 둘째 손주의 짐을 챙기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여기 왜 와? 내 돈도 다 가져가고 이제는 내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려고? 저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손주 지키러 왔다. 오늘 둘째도 데리고 갈 거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절대 못 보내. 비틀거리며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소리만 지를 뿐 저를 막아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손주가 더는 참지 못하고 제 앞을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가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 이제 엄마랑 안 살 거야. 더는 못 살아. 그러자 며느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도 똑같은 놈이야. 어떻게 엄마를 버려? 내가 너희 엄마잖아.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이제는 남 탓하지 마.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 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손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네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마. 짐을 챙기려 돌아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남편도 없고 만나던 남자도 아픈 사람은 돈만 든다면서 절 버렸어요. 이제 애들까지 떠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제발 애들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면 그때 보여주마. 그 전까지는 안 된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두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외할머니와 통화는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성질도 그대로이고 이제는 친정 어머니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송으로 돌려받은 4억 원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서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도 세상 누구보다 아끼던 아들도 제 곁에는 없지만은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두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더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오고 반대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또 다른 사랑으로 남는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와 두 손주,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같이 살자고 했지만 딸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저는 혼자 살아야 편해요. 대신 조카들은 자기 책임이라며 누구보다 살뜰히 챙겨줍니다. 예술 일을 하던 딸도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아이들 학원비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보태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죠.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하면서 손주들 학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도 보내야 하고 훗날 장가도 보내야 하니까요.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가끔 두 손주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내 곁에 와 있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사람은 결국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높은 자리도 없고 영원히 바닥인 삶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질게 내쫓았고 가족보다 자신의 욕심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했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손주들의 엄마였던 사람이니까요. 지금도 저는 멀리서 며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바로 세워서 언젠가는 두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온다면 저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엄마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만큼은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 손주의 손을 잡고 학교를 다녀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당신들이 남겨준 두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 그 약속 하나를 품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썰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